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클라리다 연은 부의장이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미국 경제가 현재 매우 강한 위치에 있으며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또한 상존한다라고 언급을 하며 테이퍼링 속도 논의도 적절하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통화정책 협력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독립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윌러 연준 이사 또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현재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필요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걸 재차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에 맞게 들어가야지 효과가 더욱더 잘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 달은 거의 기정사실화 형태로 될 확률이 매우 높은 또 근거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 뭐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고용에 따른 문제점. 근데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의 고용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또 펼치고 있냐, 고용주에 대한 생각에 따른 변화점이 이런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옛날에는 백신만 맞았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들도 최근에 다시 재고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상당히 다시 일자리 부분에 따른 상세 요인은 계속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선에 대한 그런 소화도 최근에 대략 한 32%씩 정도까지는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병목 현상은 조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가르드 22 총재가 내년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연말까지 더 높아질 것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이체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의 뭐 저의 좀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의 유럽이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그 위드 코로나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이 조금씩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금리 인상하면 피해와 타격이 이연타를 맞을 것 같다 보니까 약간의 속도를 좀 조절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좀 정책을 펼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미국아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2 총재의 입장도 금리 인상 부분에 따른 측면을 그렇게 나쁘게는 해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언급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S&P 글로벌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설명을 드렸고 제가 현지에 또 중국에 있고 그거에 따른 정보도 계속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아무리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소규모에 있는 소집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96.03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인 가운데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45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목적 매물 출회 및 달러화에 따른 강세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76.1달러로 엄청나게 좀 많이 내려왔네요. 미중 간의 유가 안정 협력 기대감이 높아짐으로써 또 그걸 또 하락이 커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전략 비축유 공급 기대감이 이번 요인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주주가 되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분의 15.1% 가운데 9.3%를 이번에 매각을 했고 유진 프라이빗쿼티 PE가 4% 지분 낙찰을 받아 사회이사 추천권을 가져갔고 KTB 자산운용이 2.3%를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1%씩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스퀘어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빗선 대표가 진정성 있는 가상자산을 앞으로 소개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음표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뭐 부작용도 좀 있긴 했지만 그 대신 얻은 것도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그대로 유지해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MZ세대의 40%가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투자해봤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재테크로 인식을 조사해 22일 기준 내놓은 결과를 보면 가상자산 실제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40.5로 나왔고 투자 기간은 1에서 6개월 미만이 38%,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5.5%로 나타나 되게 초보 투자자인 것으로 분석이 됐다. 이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SK증권이 NFT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그 중에 탄소 배출권의 대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12월 7일부터 카톡 내 불법 리딩방을 퇴출하겠다고 해서 뭐 코인이 되거나 부동산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개인 관리자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봇을 돌려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진 신고 절차 부분도 어떻게 좀 봇으로 봇 트레이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시킬 건데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나블이 게임업계 첫 NFT 전담 조직을 설립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플라이어가 금융상품 거래업체 1종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 레버리지 거래 중단에 피해가 뭐 있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위기가 좀 있었는데 취득기간 앞두고 간신히 등록을 완료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국의 NFT 플랫폼에 손흥민에 이어 네이마르까지 독점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해서 더 나인의 NFT 플랫폼 NFT 스타가 이쪽에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러시아 국세 청장이 암호화폐 시장 적극 모니터링 중이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러시아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서 당장 뭐 이걸 징수하겠다. 뭐 그렇게 또 하진 않을 겁니다. 데이터를 차곡차곡 세이빙을 해놓고 나서 더욱더 근거와 논리 부분을 더욱더 더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상세를 또 많이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냅두면 가상세가 차곡차곡 쌓일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가상세와 또 불성실 신고세도 야금야금 또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직접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면 뭐 정기 적금 두듯이 그렇게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것에 따른 논란의 여지도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중에 뭐 개편안이나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축소가 된다라고 해서 저는 캠페인에 앞장서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반기 거는 얻어냈지만 하반기 때 하는 실제 우리한테 진짜 중요했던 거는 얻어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카나안이 카자흐스탄의 현지 법인의 2,000대 채굴을 인도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코트라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기존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의 2050년도 때까지 해서 신재생 비율 50%대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력과 수력 발전이 있는데 수력 발전에 대한 비중은 좀 많이 낮아졌고 오히려 화력 발전이 좀 커졌지만 앞으로 이 계획이 어차피 17년도 데이터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많이 개선이 되었겠죠. 그리고 남부, 북부, 서부 부분에 따른 전력 생산률 추이가 많이 나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부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전 때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왔기 때문에 채굴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 나라에서 채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국내 P2E 게임 출시에 대한 근거 있는 분석을 보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스타즈에서 포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과 게임을관리위원회 재판 중인데 이달 26일까지 연기가 되었다. 이유는 게임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NFT 가산자산 여부를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에 대한 표기를 기사 타이틀만 보도록 하겠다. 게임위원회 스카이피플 재판 또 연기. 국내 NFT 규제 향방 오리무중이다. 라고 했죠. 2차 공판까지 했는데 그게 26일자로 연기가 되었고 당국의 확실한 정의 부재는 NFT 규제 사각지대이다. 이게 당국 입장을 봐도 빨리 내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아마 26일자도 만약에 답변이 나온다고 해도 불리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미리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며칠 가상자산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금융위가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 NFT 가상자산이 아니다. FATF 새 지침이 반영이 될 것이다. 참고로 스카이피플의 변호인당은 김앤장급이다. 거의 최고를 갖다 썼죠. 그래서 저도 26일 재판 결과 매우 궁금해지는데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김행장님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파워가 워낙 세니까요. 그 다음에 한컴도 메타버스 진심인가? 사업의 다변화로 체질 변화를 고심 중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한컴은 싸이월드 제트와 합작법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설립해서 메타버스 사업 공동 추진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베타 서비스 오픈 이후 쇼핑, 문서 작업, 세미나, 광고, 교육, 관광, NFT 다양한 아이템을 연계를 해서 진행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금융 요것도 잘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지금의 구성도를 대략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만약에 통화에 대한 운용도를 이런 컨셉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냥 기초적으로 이런 컨셉한 정도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좀 더 보완이 되고 또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루트를 또 짜서 더욱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프로세스화 시킬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원석 가공금
윤복합 쇼핑몰, 디지털 자산인데 투명성, 신뢰성,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코드, 가치평가 부분인데 이제 운영 쪽이 있겠고요. 바우처, 정담포, 자산이 있고 요건 옥션으로 중간 거래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한건페이나 이렇게 해서 디지털 금융으로 뭐 이렇게 뭐 가보겠다라는 컨셉만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비극 20대 아빠는 잠자던 3살 딸 아이를 수차례 찔렀다라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에서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는 딸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기소를 했다. B양이 태어난 18년 8월 무렵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4천만 원 빚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회사의 무급 휴가가 늘면서 월급이 줄어들자 생활고에 겪게 되었고 그리고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겠죠. 딸만 뭐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뒷부분 내용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일단 13억으로 수익을 집을 사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보시게 되면 14억 6,900만 원 정도가 되죠.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올려놨던 건데 이번에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13억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분도 이제 조만간에 현물 ETF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다림의 영역이 있고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같이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기본 패시브 스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 앞부분에 계셨던 분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생활의 여건이 좀 안 됐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존버를 한다고 해도 이 기다림의 영역과 이 믿음의 영역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한 개당 5억이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믿음의 영역이 생기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인 나름에 따른 공부가 일단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해요.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진실한 진짜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돈은 생각보다 크게 베팅을 하면서 마음은 가볍게 저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몇 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기가 질투가 되고 나도 해볼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는 순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함이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한 탐색전을 좀 거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키가 어떻게 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런 거를 다 탐색하지 않나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에 따른 탐색을 하고 받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코인이라는 회사 뒤에 있는 거는 사람 구성원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코인에 대한 부분은 이 뒤에 있는 사람을 하고 상대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왜 진실하게 대했냐 대하지 못했냐에 따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진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코인 회사로 빗대어 보면은 이 코인 회사에 있는 이 사람이 진실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이 사기쳐서 그냥 떠나버리면 되겠죠. 내가 진실하지
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도 여기에 이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결혼으로 따진다고 해도 결혼 준비 과정 때까지 했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나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바람을 폈거나 뭐 문제를 발생을 하거나 그런 약간 결혼에 아주 결혼을 했었을 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결혼하기가 좀 쉽지 않거니와 결혼을 했다라고 해도 이혼을 할 수 있는까지 고려를 해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코인과 결혼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게 꼭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뭐 욕 먹을 수도 있고 욕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욕을 더 많이 먹을 것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코인과 결혼을 했던 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좋았던 부분은 당연히 수익을 다 얹어줄 거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약간의 아쉬운 거나 단점은 잘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보게 되면 결혼했는데 흠이 너무 많이 보여. 그리고 결혼을 했었을 때에 따른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계속 이제 계속 살다 보면 단점이 더 많이 보이잖아. 이거를 이제 감내하고 살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따랐을 때 결혼을 했었을 때 치명적인 부분에 따른 게 갑자기 생기잖아요. 뭐 위험성이나 뭐 실수나 이런 게 그런 게 있는데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했었을 때에 따른 개발적 현황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또렷하게 해결을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이 최근에도 여러 고래들이 많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고 해도 마지못해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결혼은 내가 했지만 제발 이 가정을 그대로 깨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인이라고 해서 나 코인과 내가 뭐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 시작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대세장이 오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코인 시장이 대세 불장이 오면 주식도 뭐 되게 문제 있는 주식도 다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제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모호한 시즌 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만큼 내가 여기 이 투자에 있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진실성 있게 임했냐가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나중에 더 길게 보았다고 하면 나이도 젊잖아요. 그러면 10년 정도 더 했었을 때 분명히 좋은 기회도 나왔겠지만 한국인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어떤 알트코인을 또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2018년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공무원 친구의 부모님이 진짜 코인에 빠져 있었는데 그 코인이 결국에는 제가 스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코인 자체가 상폐가 되긴 했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네. 근데 결국엔 팔지 않으셔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던 부분도 있거든요. 정답은 모르겠지만 결국엔 상폐가 안 당해야 그래도 내가 수익성을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폐를 당하게 되면 쉽지가 않겠죠. 제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트래블 룰이 끝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빗썸처럼 이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더 개입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심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건 어떻게 되냐? 웬만한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도 좀 정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가장 기본의 기본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어,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시장 정말 진심을 담고 진실하게 만약에 다가선다라고 하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정말 이 애랑 이 코인과 정말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장투해도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결혼할 때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도 많고, 뭐 친척들이 반대하는 결혼도 많은데, 굳건하게 이겨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인생은 항상 선택과 결정에서 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진짜 한번 묻지마 고베팅을 때렸다고 하면 진짜 진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진지를 해야 나오거든요. 인생은 진지해야 됩니다. 가볍게 하면 인생 망해요. 네. 결혼을 그냥 외적인 부분만 보고 결혼했었을 때 가볍게 이혼을 하는 건 대부분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와 어떻게 보면 이 코인에 있는 이 재단과 같이 함께 간다고 하면, 내가 이 재단에 하는 모든 액션과 내용을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돈으로 교환을 해서 여기에 거의 다 베팅을 들어가져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코인 친구에 대한 이 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크겠죠. 저는 이걸 좀 당부를 많이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파워레저가 세 군데 상장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았던 일정을 좀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해야 되겠죠. 최근에 카바도 좀 많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밀크와 있었던 이유가 업그레이드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야놀자 나스닥 상장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게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미 비트코인을 다 정리를 했죠. 커뮤니티에다가도 남겼죠. 그리고 저는 제가 투자했던 부분에 따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봤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 팔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저에 따른 투자 스타일을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지, 이게 꼭 이때 파세요, 이때 뭐 팔지 마세요, 리딩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넌 다 팔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잃지 않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따른 수익성이 나오면 그 목표 수익률만큼만 챙겨서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제 스타일과 다르신 분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존중은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비판과 이런 부분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나 뭐 파세요, 뭐 사세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다라는 점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과 약속대로 저는 팔았고, 이제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퓨처 부분이 11월 26일자에 있는데, 아마 이번에 선물 ETF 부분에 따른 신규 선물 상장됐던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은 약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좀 지루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1월 장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